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 9월의 중반에 저희 경제사부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요상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하면서 또 뭔가 팍 변하고 있는 이런 아주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시장 쪽에서 이 정신 하나도 없죠. 네, 이런 쪽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끌어내야 될지 이럴 때 또 중요한 또 이럴 때마다 찾고 싶은데 잘 안 찾아지시는 분이긴 하지만 너무 바쁘세요. 그래도 저희가 어렵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윤여민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뭐 시장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네. 얼굴은 괜찮은데 네. 계좌 상태는 살짝 좀 롤러코스터 타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주식하는 사람의 운명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럴 때 네. 내 계좌는 롤러코스터를 타도 앞으로 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네. 이런... 어쨌든 저는 항상 그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명확하기 때문에 네네네. 중간중간에 고통은 있습니다만 네. 잘 설득시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고통만 있는 거 아니죠? 네. 보통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네. 목표가까지는 언제나 제가 갖고 있는 뭐 지수의 상단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가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은 어쨌든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어쨌든 뭐 시장 자체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지지부진한 것들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내는 게 좀 쉽지 않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윤여민 이사님 처음 뵙는 분을 위해서 네네. 한번 자기소개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가시죠. 네, 제2의 저기 김민수 대표님이 되고 싶은 윤여민 이사입니다. 지금 뭐 자산운용사에서 좀 근무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증권가에 있다가 네. 이제 한 5월, 6월 정도쯤에 좀 이직을 했고 이제는 뭐 직접적인 매매보다는 이제 뭐 운영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직접 운영하시나요 지금? 아니요, 저는 이제 운영력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약간 법인 영업 혹은 이제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김민수 대표님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파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경제 방송을 하고자 하나 대표님이 좀 불러주지 않아서 상당히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일단 지금 9월 중반이 됐습니다. 네네. 네, 이때 이제 8월 저희가 한 7월 달까지 시장 되게 막 또 여러 그렇죠. 가지 섹터 올라오다 보니까 기분 좋게 매매하셨다가 네. 8월은 잠깐 브레이크가 밟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월 달은 뭔가 좀 찝찝해요. 내용들이 시장의 네. 움직임들이. 네. 네. 이런 시장에서 9월 달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8월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다 휴가 가고 네. 좀 약간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9월로 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치들 자체를 좀 다시 점검하려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연초의 느낌이 조금씩은 났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려는 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소들이 좀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외부적인 요소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방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CPI부터 시작해서 FOMC 특히 뭐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보겠습니다만 네.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상황. 정치적인 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관련된 부분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다가오는 또 우리 연말만 되면 항상 머리가 아픈 도세요. 네, 그 대주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그 총선의 중요한 트리거로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과 상관없는 외부 요인으로 조금씩은 좀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네. 좀 시장의 펀디멘탈과 무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의 펀더멘탈은 됐고 외부 요인이나 보자. 시장의 펀디멘탈은 충분히 많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나머지 9, 10, 11, 12 4개월 동안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시장이 시장이 좀 출렁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예. 뭐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속에 모르겠는데 있는 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한 2,500선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2,700까지는 상방을 봅니다. 음, 2,700까지는 상방을 보는데 언제까지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죠. 네.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네. 저는 생각에는 9월에서 10월 정도의 반등 이후에 네. 10월, 11월, 12월은 조금씩 이렇게 힘들게 약간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어요. 2,700 푹 찍고 네. 다시 한 11, 12는 쭉 밀리고. 그러니까 좀 밀리면서 네. 계속 그 말씀드렸던 이슈에 의해서 네. 계속 지수가 흘러내리다가 네. 12월 중순 이후에 네. 아 이제 여야 합의했다 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약간 그런 그림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도사님을 모셨네요. 지금 뭐 아, 날짜까지 떡떡 집으시고 우리 윤 도사님. 그러니까 대주 양도세 이 부분이 네. 지금 뭐 저희 이제 하는 플레이어들 하는 얘기로는 네. 이번에 아주 첨예하게 나올 것이다 그럴 라는 수밖에 얘기를 없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영향이 가시가 되는 게 아마 9월 말 정도, 그러니까 추석 정도 지나고 나서 네. 10월 정도. 음. 그러니까 이제 9월 남는 기간 동안 빨리 지수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예.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올라오면 팔자네요. 2,700선이 오면 저는 이제 비중 줄이는 걸로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슈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하자 이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양도세 이슈가 이번에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이번에 상반기에 돈 버신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네, 특히 개인분들. 맞아요. 제가 주식하다 보면 이런 날도 와야죠. 네네, 저희가 그렇죠. 맨날 당하겠습니까? 우리도 에코프로로 돈 좀 만져봤고 2차전지로도 땡겨봤고 로봇으로 아, 그렇죠. 다 땡겨봤습니다. AI도 땡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넉넉해졌는데 이제 지금 기분 나쁜 거는 그런 이슈.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그 가진 고통도 다 안고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고통이 따라야 주가는 올라온다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뜯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네, 2차 전지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많이 내셨잖아요. 네, 수익을 내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팔고 네. 주시장을 떠날 것 같습니까? 아니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어쨌든 섹터를 하시다가 보면 네. 계속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아하하. 그렇죠. 고통의 시간. 고통의 시간. 네, 예. 그 상황에서 대주 양도세가 또 물려오니까 아, 예, 예. 눈물을 머금고 네, 줄여야 되는 그러한 또 상황도 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특히 7월 말까지 네. 개인 투자자분의 랠리를 어느 정도 맛보여줬다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기관과 외인들이 칼을 열심히 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뭐 정치적인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금 말은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네. 왜 대한민국 증시는 네. 맨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만 되면 추석 끝나고 나면 장이 없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고수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단타 매매하시지 않고 좀 약간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9월, 10월, 11월에 사시고 네, 6월에 파신 다음에 네, 또 이제 좀 한 3개월 놓시다가 이제 또 다시 매수를 하시는 좀 그런 전략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계속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1월에는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에는 또 뭔가 바꿀 만한 여지가 없을까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지금. 지금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좀 흔히 말해서 주주분들이 좀 많이 있는 종목들에 그렇죠. 대한 그런 쪽에서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어느 당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보관을 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이슈는 정치 쪽에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세금 이슈는 딱 그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민감하게 좀 이제 10월부터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우리 경제사부에서는 네, 더 깊이 들어가고는 싶지만 네. 네, 속에 있는 거 끌어내고 싶지만 네,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연준의 FOMC가 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진 못해요. 달러 강하고 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는 뭐 4.3대 막 넘나들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분위기 쪽에서 어떻게 금리와 관련된 매크로 상황들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들어올까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예.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25bp 정도 아닙니까? 네. 지금 0%에서 네. 5%까지 거의 1년 안에 올렸는데 훅 들어왔죠. 네. 네. 한 번 25bp 올린다고 네. 뭐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은 해요. 어우, 민감해요. 여기서 더 올리면 뭐 어쩌라고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민감은 한데 네. 근데 결국은 내년 3월, 6월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릴 걸 왜 올려요? 죄송합니다. 뭐 윤 이사님이 뭐 연준 위원도 아니시고, 네, 네 갑자기 욱했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네, 올려봐야 25bp다. 올려봐야 9월달에 이번에요. 네, 네. 근데 저는 9월을 동결로 보고 네, 오히려 11월을 25bp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네, 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냥 동결로 계속 가는 거. 올해 그냥 동결 끝. 동결로 가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뭐 CPI 좀 나왔는데, 네, CPI 보면서 어제 딱 선물 딱 보는데 롤러코스터 초반에 타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원래 그러려고 있는 게 선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장에 들어가서는 네, 그래도 나스닥이 조금은 이제 선방을 해주면서 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성장주 네. 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버 이런 쪽에 빅테크 쪽. 빅테크 쪽에 아 아직까지 그렇게 막 악재라고 보기엔 좀 막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항상 보면 시장이 한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렇죠. 첫날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둘째 날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집에 가서 누워서 이불 딱 덮고 있다 보니까 잠깐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예. 시장을 미국 시장도 저는 오늘까지는 봐야 된다. 오늘까지는 봐야 된다. 네, 예. 어제 괜찮아서 끝나고 다음 날, 다음 날까지 CPI 봐야 날 된다. 다음 날, 네, 다음 날도 아 생각해보니까 잠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그래서 발표 나고 바로 그냥 제가 볼 때는 흔히 얘기해서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네. 한 2, 3일 정도는 지나야 시장에서 조금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뭐 저희가 매크로 얘기 해봐야, 네, 그렇죠. 뭐 그냥 맨날 연준 위원들도 다 틀리는 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뭐 디펜던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그냥 시장 디펜던트로,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이제 올해 금리 거의 다 끝났다는 쪽으로 많이 올라봐야 한 25bp. 네네. 그럼 내년에는 네. 금리가 본격적으로 해봐야 또 내년에 얼마나 빨리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인하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금리가 인하하는 순간 빅숏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빅숏 네. 밑으로 한번 확 밀린다. 네,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네. 시장이 또 간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예. 네. 금리가 인상될 때는 금리 인하를 바라지만 네. 막상 금리가 인하되면 아 경제가 불안한가? 음. 이런 또 마이너스적인 또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한 인상 인하보다는 오히려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좀 심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바로 내리면 네. 또 다시 물가를 못 잡을 수 있는 과거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오래 가져가려고 하는 네.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좀 그러한 아. 심리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바로 내리면 이런 또 시장의 반응이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안 좋아서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저는 큰 손들이 한 번씩은 또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는 아.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그럼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만약에 훅 내린다 그러면 네. 살아난 얘기로 들리시는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는 네.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밑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아 대기하고 있다가 네, 예.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네. 매수를 시작하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라고. 기간은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시장이 좀 정체되고 매크로 이슈 가지고 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결국엔 그런 거네요. 금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봐야 될 섹터나 잘 보자. 네. 어차피 저기 사면 물린다. 물리고 시작한다. 네. 죄송해요. 마이너스 손인가 봐요. 아니, 예, 그러니까 시황 얘기는 뭐 잘 서로 모르는 거 이 정도로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더 물어보셔도 되는데 네.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있으면 볼 때는 거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답을 알고 있으면 제가 연준에 갔죠. 정답을 알고 계셨으면 혼자 열심히 매매하고 계셨겠죠. 아니, 그래서 예, 알아도 뭐 그거 그렇더라고요. 시장이 워낙 해석하는 능력의 해석이 더 먼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시장 얘기 잠깐 음. 맛보기로 네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섹터 얘기들 또 종목 얘기들 한번 네네. 말씀드려 볼 텐데 잠깐 좀 뭐 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뭘 확 던지거나 아니면 뭐 물을 뭐 어디 확 뿌리거나 막 이런 울컥하는 마음이 큰 아, 2차 전지. 저 이 네. 말씀을 저는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울컥하실 거라는 걸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네.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찝찝한 마음과 좀 이상한 그 거친 눈빛과 네. 그걸 바라보는 네네. 저희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의 네. 마음, 이런 근데 사업 중에서 2차 전지 투자자분들 저는 2차 전지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하셨거나 네, 혹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찍으려고 하지만 네, 이 인버스 ETF 나왔잖아요. 네, 이거 많이 사시더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네, 이게 예. 마음이 갈 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물론 저희 네. 주주분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살 수도 있죠. 근데 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때 나오느냐 이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것도 참 대형 증권사에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대형사 아닙니다. 그딴 마인드 갖고 있는 게 무슨 대형사입니까? 그래도 지주사잖아요. 이거 뭐 지주사에서 금방 나와서 어디 깡통찰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왜 이렇게 조정 구간을 많이 봤나. 네. 사실 우리가 공매도 관련돼서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게 셀트리온, 그렇죠. HLB. 네. 근데 이 예전에 정도, 그랬죠.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네. 이게 무슨 미운털에 박혔나?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7월까지의 랠리를 통해서 네. 이제 그분들이 네. 손실을 좀 보셨기 때문에 네. 손실 복구 차원에서 그 인간들이 네. 뭐 그 분입니까? 그분은 뭐 그냥 그래서 속 시원하게. 손실 복구 차원에서 네. 제도를 이용해서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제가 감히 시나리오를 쓰자면 네. 계속 내려가면 네. 아마 밑에서 담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일단 수익도 확정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공매도로 발생한 거 이것도 그냥 가만 놔뒀다가 또 언제든지 불컥불컥 올라오게 되면 그렇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이제 수익 확정하고 네.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바이를 하시면서 네. 아니 펀디멘탈 뭐 탄탄한데 뭐 주가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네. 매수 리포트와 함께 다시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2차 전지 업황 보게 되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업황과 관련돼서 지금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 네네.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차 전지 쪽에서? 일단 말씀하셨던 것 이제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인버스 ETF 네. 아주 대놓고 이제 밑으로 치겠다는 첫 번째 이제 목표고. 네. 근데 정확하게는 KB 자산 운용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인버스도 있지만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예, 있죠.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근데, 있는데 예. 레버리지는 뉴스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더해서 매도 리포트가 계속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한다는 거. 네. 요거는 뭐 어느 정도 팩트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금 신용 투자를 좀 막는 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신용을 막을까? 그래서 네. 거래 대금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총액 1위, 2위 네. 코스피에서도 지금 뭐 3, 4, 5위 안에 드는 종목들을 네. 거래 대금의 25에서 30% 공매도를 친다? 이거는 대놓고 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다 보니까 나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제 악재 쭉 떼밀고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공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약간 말려버린 구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그냥 지수가 쭉 가다가 약간 살짝 그냥 약간 그 네.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피를 말리듯이 네.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는 좀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네. 이 구간을 지나면 네.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네. 영원히 하락한 섹터도 없고요. 그렇죠. 영원히 상승한 섹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대표님도 의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랬으면 경제사부 못 하죠. 그러니까 네. 그 큐의 확장에 대한 얘기는 누누이 드렸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게-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너무 이제 단기간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직으로 얘기하면 네.
이 영업이익이 주가를 따라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시간을 어쨌든 공매도 세력들이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런 기회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음.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단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를 본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럼 지금 최근에 한 120대에서 130 못 가고 여기서 꺾였습니다. 지금 네. 9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럼 거의 지금 뭐 한 30만 원 정도가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럼 순간적으로 한 25%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바닥은 누가 알겠습니까? 바닥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원래 또 이제 저희가 그렇잖아요. 또 얘네들이 그렇다 그냥 얘네들이라고 할게요. 네. 예. 뭐 이름 붙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뭐 개똥이, 뭐 말똥이 네. 이런 애들이 네. 예. 뭐 지좋다고 저 공무들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어떤 일단 시그널? 한번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수급 현황 보시게 되면 공무들 현황 나올 겁니다. 지금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의 1위, 2위가 다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렇죠. 네. 자, 1조 5천. 아이고 돈도 많다. 예, 이거를 아마 계속 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수급과 관련돼서 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파시고 어느 정도 그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쪽에서 개인의 물량이 좀 비중이 많이 줄었을 때 그 네. 순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바닥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수급 주체에 대한 거죠. 수급 주체에 관련된 쪽에서. 네네. 그러면 수급 주체 관련돼서 약간 변화 시그널들이 좀 보일 때, 그렇죠. 네, 그때를 한번 또 저희 공략의 대상으로 삼아보겠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상황에서 펀디멘털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수급으로 그냥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지. 네. 뭐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이런 뭐 ETF나 네. 사실은 이제 매도 리포트 이런 거나 뭐 신용 쓰기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거고 리튬 가격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팩트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바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막 생산해서 네. 그걸 유럽도 가고 네.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테슬라도 이제 LFP를 장착한 차들 막 나오면서 네. 이제 중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내겠어라고 하면서 막 침투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네네. 이게 악재라고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LFP 쪽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LFP가 지금 아직까지 3원계 배터리의 지금 주행거리나 이런 걸 아직은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전기차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1위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좀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 전동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LFP 배터리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LFP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네. 사실 CATL이 너무 지금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가 LFP 쪽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3원계 쪽을 좀 경고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 수주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 2027년까지는 수주가 지금 거의 대부분 찼다라고 알고 다 있기 찼죠? 때문에 네.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또 숫자로 나오게 된다 하면 주가는 좀 다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2027년 이후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윤이사님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려갈 때도 악재가 많았고요. 올라갈 때도 악재가 많습니다. 2차 전지는 그렇게 악재들이 계속 많더라고요. 네.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또 부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언론 플레이 엄청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걱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IRA 법안 다 회수할 거다. 그리고 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네. 쪽으로 나왔었을 때 어떤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시장에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사실은 조정이 나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좀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해도 너무 많이 내려갔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네. 뭐 저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실까요? 예. 에코프로 BM 보시면 전고점 대비 50% 조정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을 이렇게까지 조정을 미는 건 네.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게 좀 과했다는 생각은 올라간 게 과해도 전고점 대비 50%라고 하면 네.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하게 밀지 않았나?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뭐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제가 정말 이제 시드머니가 있고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2차 전지 내에서 과대 낙폭돼 있는 대부분 다 가동 낙폭이 돼 있지만 네.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천천히 음. 한 11월 12월 때까지는 매수를 해 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윤 이사님 보시길 잘했네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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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는 좀 보시지만 예. 그래도 뷰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네 종목 모두 네. 다시 한번 저기 반등할 그러니까 시기를 솔직히 그 시기를 정하는 거는 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네.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은 네. 너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의 룸이 더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까지. 포스코홀딩스는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앞자리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허. 앞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 그 얘기입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앞자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 하나 더 필요하다. 예. 이거는 6자리가 아니고 7자리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보다는 약간 에코프로 PM, 그다음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린 게 네. 최근에 예. 이 철강의 어떤 호황도 조금씩은 감지가 되잖아요. 철강에 대한 회복. 네. 결국 중국에서 그렇죠. 뭐 감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포스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철강이라는 DNA를 일단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원래 철강 화학 회사인데 살짝 외도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이 된. 그렇죠. 근데 본업단도 좋아지는. 음. 거기다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리튬까지도 음. 생산하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결국 포스코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면 네.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다 제품 만들어서 수십 개여라. 재활용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네. 폐배터리 같이 뭐 다 한다고 하면 네. 이제 뭐 생선 들어가면 이제 뼈만 이제 쫙 발려 다 나오는. 네. 그리고 이제 좀 외국인들 보면 아직까지 포스코홀딩스를 네. 2차 전지 회사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철강으로 생각하시는 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트도 거기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철강 금속 산업재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게 만약에 정가 본격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진가를 발휘를 받게 되면 네. 갑자기 또 SK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이게 그런 이제 좀 2차 전지에 관련된 아. 밸류에이션을 본격적으로 받으면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내년에 에코프로처럼 되지 않을까. 아하. 또 심오한 얘기를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절대 2차 전지는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괜찮으신 분이네요. 네? 또 예전에 그 증권사 계실 때와는 많이 깨이셨네요. 원래 이게 전형적인 증권맨 어떤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여러 가지 계좌 운영과 관련된 쪽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오픈 마인드가 되셨네요. 이제는 이제 뭐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김윤수 대표님의 예? 뷰가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만 이 증권맨으로 살 수 있는 이 바운드리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벗어 던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라고 의례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차 전지 얘기들 한번 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네네. 우리 또 윤여민 이사님의 장기 반도체 시간. 반도체. 예. 네네. 오늘 또 요즘 또 시장에서 조금 핫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요즘 반도체 업황 좀 바닥은 지났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반도체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일단은 4분기부터는 좀 숫자가 확실히 좀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4분기부터요. 4분기부터. 네. 일단은 반도체는 네. 이 한국은행 총재분께서 네. 올 초부터 리딩을 해주셨어요. 제드래곤. 네. 예. 한 3분기, 4분기 정도면 네. 좀 무역 수지부터 숫자가 좀 나올 것이다. 아하. 이미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예. 그분이 일단 먼저 리딩을 해주셨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수치화되고 있는 순간을 좀 목도하고 있잖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한 10월, 11월부터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터닝 어라운드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HBM이나 뭐 DDR5 말고 전통적인 이제 업황이라고 할 수 있는 D램과 낸드와 관련돼서는 그렇죠. 예. 뭐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 뭐 이제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재고도 거의 더 이제 소진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올해에 대한 약간 기저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내년부터는 확실히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4분기부터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업황에 대한 회복이 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내부 문건으로는 네. 뭐 그냥 단독 보도긴 하지만 네네. 내부 문건으로는 이제 감산됐다. 정상화 가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뉴스도 오는 길에 봤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네. 굳이 여기 감산할 필요가 없고 가격 올라오는 대로 이제 족족 이제 DDR4는 갖다 빨리 재고 네, 밀어내기 하고. 밀어내고 예, 5로 딱 전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는 게 아 그리고 참 삼성전자 진짜 무섭습니다. 네. 와 치킨 게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HBM이 약간 일격을 받아서 그렇지 아마 그 HBM 없었으면 거의 그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점유율은 네. D램이랑 메모리 쪽에 낸드 쪽이랑 메모리 쪽은 거의 3에서 5% 이상은 다 쫙쫙 늘려놨기 때문에 네. 아마 업황 반등 올라오면 삼성전자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상반기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돌아오는 시간에 뭔가 좀 약간 좀 늦어진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냥 예상했던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AI가 키워드로 올라오면서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좀 뒤졌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쫓아가려고 합니다. 네. 네. 쫓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우위에 있는 HBM 상황. 좀 우위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 HBM이라고 하는 이 AI 쪽에 들어가는 이제 고대역폭 네. 메모리가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더 해주실 거라고 플러스 알파를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HBM이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메모리 쪽에서 보면 포션은 뭐 5에서 10% 정도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개당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늘릴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폭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메모리 쪽에서 보게 되면 저는 DDR5가 좀 더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좀 점유율이 많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샘플을 보냈고 이제 뭐 컬을 받은 것 같은데 네. 4분기부터 지금 이제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뭐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는 5세대, 이제 삼성전자 6세대, 5세대를 뛰어넘는 걸로 이렇게 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년 되면 HBM 점유율 보니까 네. 마이크론 진짜 불쌍해 죽겠어. 3%에서 5%밖에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예. HBM 갖고 지금 44, 43, 45 갖고 서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다 한국 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게 과연 이제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점유율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거의 파이를 나눠 먹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뒤진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HBM이 동등하게 하게 되면 네. 결국 전통적인 업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승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뭐 휴대폰도 있고 네. 거기다 또 최근에 또 올라오는 게 이제 파운드리 쪽 아닙니까? 파운드리요. 예. 네.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도 이제 패키징까지 같이 묶어서 팔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상황. 턴키입니다. 예. 네. 거기다가 이제 TSMC의 파운드리 물량도 어쨌든 뺏어오기 위해서 뭐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까지도 지금 어쨌든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어떤 반격은 상당히 거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인 메모리 업황의 네. 반전과 함께 네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HBM까지도 네네.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를 해서 네. 성과를 낸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입장에서 네. 참 많이 횡보했고 그러면 지난 고점이 9만 전자 네네. 이쪽이었죠. 네네. 다시 들어가는 제 생각에는 네.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4개월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9만 원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고점이 한 지금 상황에서 한 10% 내외? 그러면 한 8만 원대 가면 많이 간다. 7만 한 8천에서 8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코스피 2,700을 견인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외부 이슈로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네. 그 기분 나빠요. 자꾸 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면 네. 베타가 큰 네. 이제 SK하이닉스가 SK.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여민 이사님 계속 SK하이닉스만 노래하셨었는데. SK하이닉스 7만 원 때부터 아주 그냥 노래를 불렀죠. 네, 7만 원도 네. 잠깐 7만 4천 원대. 와. 저는 이제 네. 저렇게 못 맞추고요. 앞쪽 구간에서 여기요? 네. 어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는 50% 이상 얘기가 나왔죠. 4년 전에 무려. 아니. 네. 근데 아무튼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뭐 베타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뭐 HBM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업황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 네. 삼성전자랑 같이 가되 네.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더 세게 보시겠네요. 저는 딱 전고점을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 네. 15만 원 정도는 올해? 시기는 좀 죄송합니다. 네. 근데 최종 목표가는 15만 원. 네. 그럼 우리 윤여민 이사님 환갑 전에는 그 전엔 봐야죠. 네. 그러면 이제 5년 남았네요. 어머 나이가 공개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베타를 더 노리신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낫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종목을 네. 딱 이제 기준으로 놓으면 네. 어쨌든 대형주가 올라간다. 그럼 이제 밑에 따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그걸 이제 파보려고요. 네. 네. 그러면 다 이게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또 HBM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종목. 네. 이게 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많이 갔던 게 한미 반도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불사조 같아요. 불사조. 거의 조정이 없어요. 이제 조정 나와봐도 근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니 대표도 이 높은 가격에서 샀는데 그럼요. 최근에 보니까 계속 지분 늘려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정도 샀는데 아니 지금 사면 대표보다 더 싸게 사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한미반도체는 업사이드를 한 30에서 50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한 아. 30에서 50%.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바닥에서부터 이미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상승 업사이드가 많은 종목들을 찾는 게 또 그렇죠. 저의 일이죠. 네. 네. 그러면 가봐야 한 7, 8만 원이면 끝이다. 아니 거기까지를 네. 이제 약간의 좀 목표가를 잡고 봐야지. 잡고? 그 이상은 네. 제 영역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후공정 쪽에서 요즘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었어요. 하나마이크론. 네. 이것도 하나마이크론 네. 진짜 너무 아쉬운 종목인데 네. 포트에 없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네. 이게 하나마이크론이든 어쨌든 스토리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H임 하고 뭐 하게 되면 어쨌든 후공정을 해야 되고 결국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종목이 대표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 어떤 그런 스토리로 떴는데 네. 이것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종목을 빨리 찾아봐야죠. 다른 종목을 네. 열심히 찾겠다. 네. 그 종목이 뭡니까? 지금 보고 계신 그러면 후공정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네, 윤여민 말씀드릴게요. 이사님이 그러면 다 지금 보고 계신 반도체 쪽에서 HBM 쪽은 네.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제가 볼 때 이제 기준이 이제 첫 번째로 SK하이닉스가 저는 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네. 한미반도체가 이제 거의 기준이 되면 네. 저는 프로텍 같은 프로텍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디스펜서의 강자. 펀디멘탈이 변한 건 없어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낙폭이 심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내지는 반발 매수세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HBM 쪽은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략이 네. 종목들의 차별화가 있겠습니다만 대장주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그냥 눌렸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프로텍 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예. 딱 2개만 더 주세요.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으시고. 예. 반도체 쪽에 2개만 더 주세요, 종목. 그리고 네. 저는 좀 2배 이상 보는 게 2배. 네. 여기 적어야지. 잠깐만요. 예. 인텍 플러스. 제가 볼 때는 좀 TSMC의 퀄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 정도쯤에 또 지금 네. 시총이 인텍 플러스가 4,600억 정도쯤.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네. 보니까 네. HBM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에 네. 그래도 물론 메모리 반도체 쪽이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거의 공룡이 돼 있는 상황 쪽에서 네, 네. 솔직히 소부장 쪽이 너무 많이 못 컸어요. 그렇죠. 시총 보세요. 다들 보면은 1조 이상 가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거의 같은 덩치에 네. 그 비슷한 급을 하는 일본 회사나 네. 대만에서 보게 되면 대만은 좀 그렇다고 쳐도 음. 일본 회사들은 일단 나 성과 나온다 그러면 PR 20배예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배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만 되면은 대부분의 지금 현재
좀 성과 내고 있는 국내 음. 반도체 소부장 쪽은 5천억짜리는 다 1조 넘어가야 돼요. 솔직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다 2배 가야 됩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럼 인텍플러스는 TSMC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러면 레벨업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때가 아마 저는 좀 주가에 꼭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아. 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사 모아가자 약간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런 뉴스 나오면 셀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쨌든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 그 전까지 아마 계속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인텍플러스는 그러면은 지금 한 7,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는 잘하네요 보니까. 네. 잘하고 레벨업 시도는 계속 나올 걸로 보시면서 네. 예. 마지막 한 종목. 하나는 네. 이제 약간 자율주행하고 좀 엮여 있는데 칩스 시리즈네요. 근데 칩스인데 그 칩스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예. 네. 요거 지금 예. 상당히 좀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얘기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칩? 네. 네.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거의 지금 2배에서 3배 이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레벨에서도 이게 좀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예. 이 자율주행으로 전환이 되면 가장 숫자가 명확하게 찍힐 수 있는 이제 카메라 라이더 쪽에서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직 실적은 없네요. 그렇죠. 네. 아직 실적은 없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회원님 안에서 말씀하셨던 칩스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땡겨서 지금 이제 네. 어쨌든 기술 네.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율주행과 연관된 종목으로는 뭐 이 종목도 저는 한 번쯤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종목 벌써 2배 갈 종목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네. 예. 그럼 저희 썸네일 기대하세요. 주말에 가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PD님이 예.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예. 아 근데 예.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테마주도 아니고 뭐, 펀더멘탈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윤여민 이사님의 스타일대로 네. 일단 사서 물리자. 그럼요. 예. 사서 물리고 고통을 즐기면서 네, 바라보는 그렇죠. 예, 네. 다음의 시각까지. 근데 예. 저는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단기 매매 이런 거는 워낙 이제 예, 못하기 예. 때문에 네. 기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제 방송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처음 저희 경제사부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좀 네. 진작 좀 불러주시지. 우리 저기 박창이나 부르고 진짜 삐질 뻔했어. 죄송합니다. 근데 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 네. 아끼는 사람은 뒤에. 티 났죠? 죄송합니다. 예. 아끼다 진짜 예,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시기를 또 약속드리면서 저희 경제사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